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 회장의 충격적인 발표. 2. 바이든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3. 삼성과 TSMC는 미국에서 투자 자본을 철수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온 이후 이번에는 구광모 LG 회장의 중대결단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용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가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했고 바이든은 이로써 2차 전지 패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쥐었다고 생각했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인 LG의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의 가장 많은 투자들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부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에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신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가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의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상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의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의 쐐기에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엔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 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LG엔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의 2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화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차 제조업체 제품 발표 도로궤동차량 생산기업 극산품공회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이 2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이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 막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 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엔솔에 공급하던 2차전지 핵심 장비들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게 열어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미국서 투자를 철회하고 유럽에 올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삼성과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해마다 조 단위 보조금을 약속하며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바이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토해내야 하고 기밀 정보까지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뒤통수 치기를 의식했는지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 이유는 1일 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에 59조 원을 투자하는 EU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터에게 마이네차이퉁 폐지해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 지원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25%를 세액 공제해주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이러한 더러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투자 금액의 무려 40%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산체스 총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레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스페인 주요 부처 장차관 4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1시간가량 반도체 인라인 P1을 둘러봤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엘파이스 등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산체스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18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이용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유럽을 방문했다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장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유럽 지역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생산 비용도 25%나 더 비싸고 인력 효율성은 50%나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국에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마저도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내고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지원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만약 유럽에 50조 원을 투자하면 유럽연합은 삼성의 40%인 무려 20조 원을 지원해줍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이 삼성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오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장기화로 항공노선과 여행 수요가 끊기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전 세계 공급망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 차질이 빈번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 확보의 이유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고 스페인도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의 삼성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간 긴밀한 반도체 동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원수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정보기술 IT 전시회 세비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정도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에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7조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을 애초 170억 유로에 23조 6천억 원로 추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00억 유로 약 41조 6천억 원가 필요하며 EU 반도체법에 따라 총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독일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을 한국으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70%를 돌파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3사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미래 유럽 경제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취소하는 순간 최근 폭락하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최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여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 실한 사드 보복 끝에처럼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일본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대신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미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치 지난번 마이크론 제품 수입 전면금 진출을 연상시키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 나라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로에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ICYJ 왕리프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14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왕리프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심사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리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국가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 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래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비의 손실률이 업데이트됐다나 전 세계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막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함락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실패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로만 전쟁을 치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적의 대공망을 파괴하는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부럽지 않은 수준인데요.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한국과 북한의 수준을 비교하는 건 매와 병아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내실을 다지며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최강의 방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미친 짓을 계획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전쟁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전쟁의 장기화를 노리고 무차별 진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서방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이 전쟁을 질질 끌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를 위해 푸틴이 선택한 방법이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해 러시아 국민으로 인간 방패를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내년 1월쯤 러시아는 2차 동원령을 선포하고 50에서 70만 명의 인원을 징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1차 동원령 30만 명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가뜩이나 땅은 무식하게 넓고 인적 자원은 한 줌밖에 없는 러시아에서 50만에서 70만 명의 성인 남성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촉가상간 불태우는 짓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구나 1차 동원령 때 30만 명을 징집하는데도 내란 직전에 소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2차 동원령은 국가적 멸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70만 동원병들이 전장에서 사지 멀쩡하게 무사 생활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는 1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미 사상률은 193%를 돌파했습니다. 100%가 넘는 이유는 19만 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병력의 41%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군 중 1, 3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보급도 훈련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문자 그대로 갈려나간 1차 동원병 30만 명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0만 명을 더 투입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국민의 목숨을 전쟁터에 내다 버리겠다는 미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몇 명의 병사를 동원하든 절대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러시아군의 모든 무기체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손실률은 이미 최초 투입 물량을 기준으로 203%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기갑 차량의 4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률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사망은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초 1200대의 전차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계된 전차 손실량은 2924대에 달합니다. 초도 물량의 243%가 파괴되거나 누액된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전차가 3300대 남짓인 걸 감안하면 무려 88.6%의 전차를 잃은 겁니다. 여기에 도저히 현대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구소련 시절 무기체계와 처참한 정비 능력, 그리고 부정부패로 고철이나 다름 없어진 치장 물량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러시아군에 남아있는 기갑 전력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다 북한에서 쪽투모, 성군호 같은 2.5세대 전차까지 빌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동원병을 투입해봤자 보병이 한개이고 현재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병사 2명당 총 1개라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군에서 사정이 괜찮은 건 공중전력뿐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 전 초도 물량 기준으로 회전 미끼의 110%를 손실했으며 고정 입기의 85.2%를 잃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전멸에 가까운 수치지만 그래도 기갑 전력에 비하면 아직은 몇몇 부대가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공중 전력도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중 전력이
그나마 멀쩡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운용을 한 탓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 헬기가 떴다 하면 격추해버린 스팅어로 인해 이제 군사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 무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스팅어 생산 라인을 부활시키고 차세대 요격체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 효용성이 의심되던 멤페즈가 현대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뜬금없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멤페즈가 현대전에서 이토록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한국도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도 러시아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는 경보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봐야 북한에 비하면 매들 장난 수준입니다. 현재 북한의 방공망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최고입니다. 북한은 마주 오래전부터 6.25 전쟁에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의 제공권을 빼앗겨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공중 전력을 띄울 수 없으면 한국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주 촘촘한 거미줄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다수의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로 자국군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글라는 사거리 5.2km, 상승한도는 3.5km 수준의 구식 멤페지지만 이런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만 무려 14,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보유한 대형 공격 헬기가 100여 대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이 수치는 가히철벽이라는 표현도 막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헬기 전력이 고작 북한의 멤페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엄청난 해법을 등장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더크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실전에 배치 중인 군사 강국입니다. 더크는 지향성 적외선 대응책을 뜻하는데요. 현대의 대공 미사일은 대부분 적외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의 크기가 클수록 관성법, GPS, 디지털 명상 참조, 레이더 명상 참조 등 다양한 추적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적외선 추적 방식입니다. 특히 멤페지처럼 소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일단 값이 싸고 목표물의 여론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이라 스텔스 기체를 상대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꼭 스텔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의 전투기, 헬기는 다양한 미사일, 교란 장비를 탑재하고 있지만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자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도 미사일에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크는 적외선 방식의 유도를 기만시켜주는 최첨단 기만 체계입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미사일 앞에 열탐지 카메라를 매달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가장 강력한 여론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더크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착해 조종실의 미사일 접근 경보를 울리는 동시에 회전식 열상 카메라에 미사일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회전식 열상 카메라는 접근 중인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조준하고 기만 광원 장치가 고출력 충족외선 기만 광원을 발사합니다. 즉 레이저 형태의 아주 강력한 적외선을 투사해 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건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만에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아주 강력한 플래시를 비춰서 일순간에 눈을 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결국 시각 정보를 잃은 미사일은 땅으로 옴두박질 치거나 목표를 잃고 추락해버립니다. 더구나 한국의 더크는 초단위의 짧은 시간으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가능하고 완전 능동식이라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만 성능 덕분에 더크는 대공 방패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만이 더크 자체 개발에 성공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2014년 우리 군이 미국의 더크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군사 비밀을 이유로 거부당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맘판다고 못 만들었던 건
이미 수십 년 전의 한국 얘기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에 판매를 거부당한 지 고작 4년 만에 더크 개발에 성공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일각의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의 더크 기술이 정점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에 더크를 탑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기에는 더크를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방공망에는 맨페즈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도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번개 5호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투기 요격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S-300과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S-300은 미사일에 따라 최대 200km까지 요격 가능한 우수한 지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S-300도 더크를 탑재한 전투기 앞에서는 빛이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로 러시아군의 수-57을 들 수 있습니다. 수-57은 시제기 11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전투기지만 아직 단 1대도 손실되지 않으면서 더크 탑재 전투기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우크라이나 서부나 키이우 같이 가장 방공망이 촘촘한 곳을 폭격할 때 투입되었는데요. 이는 수-57이 스텔스기인 덕도 있지만 더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텔스기와 더크의 조합이 전투기의 작전 영역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즉 더크는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이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KF-21입니다. 실제로 에드는 2030년까지 KF-21 탑재형 더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0지 이상을 견디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더크의 작동 방식은 미사일의 탐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빔 제어 연구 사업, 기만 기술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KF-21 개량 로드맵과 비교해보면 블럭 3단계와 딱 들어맞습니다. KF-21 블럭 3과 더크의 동시 개발은 우리 공군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까지 개발 완료되면 첨단 군사 무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방어력은 물론이고 스텔스기하는 압도적인 공격력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